골라 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더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그 채권 애널들의 수다, BOK 수다 1주년 되는 날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따 박수 한번 치시고 생일 케이크 같은 것도 준비 안 했죠? 자, 우리 뭐 항상 하듯이 오늘의 메인은 이제 어쨌든 우리 금통위 얘기인데 금통위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 시장이 하도 이상야릇하게 널뛰기를 해서 증시하고 외환시장을 조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중국 증시가 지금 제일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중국 증시를 했거든. 네. 신투금의 방무시기라고 나와가지고 3,800 바닥이다. 마음 놓고 사라. 그래서 3,800 밑으로 빠졌어 이건. 그래 뭐 간신히 좀 올라와서 좀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난 한 달 동안 중국 증시가 거의 뭐 고점에서 30% 가까이 빠졌는데 그동안 올라갈 때도 중국 경제를 보고 뭐 장이 간 게 아니라 그 신용이라든지 유동성, 정책적인 힘이 컸다고 하는데 또 중국이 그 과도한 걸 조금 이제 신용 같은 걸 이제 좀 론을 제어하겠다 했더니 그 불안감이 또 시에 확산이 되면서 뭐 많이 급락을 했죠. 근데 뭐 오늘은 이제 또 그런 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뭐 인민은행이 직접적으로 유동성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악의적인 공매도는 체포까지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극적으로 또 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뭐 요즘 뭐 악의적인 공매도는 뭐 벌금을 근데 과징금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죠?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나온 거 보면 우리도 옛날에 하는 특용도 한다 그랬었고 그리고 특용 실제 했다가 다 망했죠 우리가. 한국은행도 드디어 이제 2.8로 내렸어요. 그죠? 연간 숫자로 3%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순수출 쪽에서 수출이 갑자기 또 드라마틱하게 좀 전환될 수 있는 계기라도 있는데 다 좀 힘든 조건들일 것 같습니다. 미뤄질수록 국내 인하 기대가 완전히 소멸은 안 될 것 같은 계속 좀 남아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을 빨리 서둘러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금리 인하 대신 금리 인하를 할 필요 없게. 자, 그러면 먼저 포문을 좀 열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포문을 여는 건 당연히 또 우리 박정인 연구원이죠. 오늘 7월 금통위 어떻게 봤어요? 사실 그 거의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금통위 결과 보고 11시 10분에 있는 기자간담회를 방송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밥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오늘 살짝 졸았어요. 순간 저 정신을 많이 차리려고 했는데 그만큼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뭐 누구나가 다 예상했었던 것 같고 뭐 수정 경기 전망치 하향 조정됐지만은 뭐 그것도 뭐 크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난했던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지난 2월 달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만장일치였던 회의가 2월이었고 3월부터 이제 6월까지는 4개월 연속으로 만장일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달에 드디어 5개월 만에 만장일치의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눈에 띄는 포인트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합니다. 만장일치 금리 동결. 네. 네. 다음 우리 이정범 연구원, 이제 이정범 연구원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이번 금통위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처음에 미국 경제 회복세가 재개되고 유럽도 회복을 이어가고 일본도 괜찮은데 중국이 나쁠 수도 있고 그리스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지켜보자, 뭐 이 정도 스탠스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금통위였습니다. 기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 좀 구체적인 거로 해가 그럼 구체적인가요? 2분기 성장률 0.4라고 지금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오늘 총재가 추정이라고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그죠? 뭐 거의 그 정도 나오겠죠. 네, 한번에 얘기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맞습니다. 텐데 지금 메르스하고 가뭄 피해가 컸다. 네. 2분기 0.4면은 연말까지 2.8 가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뭐 단순 계산 얘기 나오면서 2분기가 0.3면
다음 이제 3, 4분기가 분기당 한 1% 이상이 나와야 돼. 한 네. 대략 1.2%씩 분기 성장률들이 나와야 대략 한 2.8% 정도 네. 가능하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분기당 1% 성장 속도가 지금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오는 숫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1분기가 0.9, 그죠? 0.8, 0.8이었나? 0.8. 0.9 아니었나? 0.8 낮췄나? 아니 아 0.8. 0.8이었습니다. 네, 0.8이었어요? 1분기가 네. 0.8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낮술을 해가지고 아직 술이 좀 아껴서 음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헛개차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안 열려 또. 에이, 이런. 그러면 1분기가 0.8. 네. 한 잔 마시니까 바로 깼어요. 2분기가 0.4. 그러면 3분기, 4분기가 1.2. 우리가 1.2를 기록한 적은 최근에 한 번도 없고 최고가 1.0? 맞습니다. 그죠? 네. 아니 대충 0.9, 0.8? 그렇죠. 작년 3Q 1%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행? 최근에 지금 수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무리 메르스나 가뭄에 대한 일시적인 효과라고 해도 3분기 성장률이 과연 하는 경로대로 갈까? 오늘 그래서 이제 하늘이 내놓은 2.8% 숫자가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3.1%랑 다르지가 않다. 약간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 많이 약간. 예, 좀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김상훈 지금 팀장이에요? 예, 뭐 크게 뭐 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해. 예. 제가 보고 느꼈던 건 저희도 이제 생각보다는 약간 조금 별 크게 내용이 없지 않았을까 한 거에 비해서는 마치는 시간이 좀 늦게 마쳤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금리 정책보다는 이제 그 수정 경제 전망이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추경을 반영해서 2.9 정도인데 반올림해서 3.0 숫자 약간 혹시 그런 생각들이 좀 시장에서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2.8이 나오니까 시장이 그때 잠깐 강세로 갔었습니다. 보면 강세로 갔었고 예, 물론 뭐 끝날 때는 다시 좀 약하게 끝났지만은 그래서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는 2.8이라는 숫자가 하는 약간은 조금 이제 뭐 낙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톤을 낮추지 않았나 싶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또 뭐 조금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느낀 거는 성장률 전망은 낮췄는데 물가는 그대로 0.9 그대로 뒀던 걸 보면은 하반기에 뭐 어쨌든 기저효과든 뭐든 간에 물가는 조금 올라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가는 0.9는 나와요? 어떻게 봐요?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걸 그렇다고 0.76 이렇게까지 낮출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엽기저나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가뭄 이런 것 때문에 난 물가는 내가 담배를 엄청 새로 피워내면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고 이러지 않으면 쉽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물가는 제가 보기에는 날씨 기후가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지금 가뭄 때문에 5월하고 6월달이 신선식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렇지. 이게 바로 진정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은 의외로 물가는 조금 상승 요인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요. 금통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뭐 메르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명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메르스도 있었고 뭐 그리스 얘기도 있었고 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메르스가 제일 핵심적이었던 것 같은데 기준금리 인하한 거 효과는 좀 있는 거예요? 실물 시장에 대한 효과는 아직도 나오려면 멀었는 것 같고 금융시장 쪽에서 효과는 어때요? 일단 뭐 금리 인하를 안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긍정적이었을 텐데 이제 문제는 네. 그 메르스 터진 이후로 바로 이제 그리스에 또 이벤트가 좀 터졌고 또 둘이 형제인가 보네. 그러니까요. 메르스 숫자 그리스 돌림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 뭘까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하는 입장에서는 참 재수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를 하고 좀 이게 효과를 좀 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6월달에 터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 한 거에 대한 효과를 미처 발휘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좀 마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계부채 쪽으로는 어때요? 글쎄요, 6월 은행 대출이 가계 대출이 8.1조 정도 늘어났고 네.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보니까 빚을 늘려서 경기를 총수요를 받치는 효과는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카드 대랑 갈 때랑 분위기가 비슷하네.
그때 경기 살리려고 카드 돌리면서 빚내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생인 저도 그때 카드 발급받았어요. 그때 대학생인데. 이건 어른이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 참고로 여기서 윤여사 명문이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수능 전망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 처음에 좀 얘기는 했습니다만 한국은행도 드디어 이제 2.8로 내렸어요. 네. 그죠? 네. 정부가 3.8에서 3.1로 낮췄죠? 예. 네. 한국은행은 3.1에서 2.8로 낮춘 거고. 맞습니다.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게 이대로 못 내려가게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그게 이대로 내려버리면 난 어떡하는 얘기야 도대체. 근데 우리가 수능 전망할 때 메르스 터지기 전입니다. 우리 수능 전망할 때.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기를 2.7을 봤어요. 네. 외부로 발표를 못했지.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 근데 그 이후에 메르스가 터졌단 말이에요. 메르스의 영향이 한 0.3, 0.4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오늘 0.2 정도 얘기했다. 한국은행이요? 네. 네. 그건 옛날에 세월호가 0.2 정도로 우리는 추정을 했거든요. 한국은행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메르스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봤는데 지금 뭐 물론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냐 아니면 좀 짧게 끝나냐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일단 메르스는 거의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정도까지 감안했을 때 올해 성장 전망치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전망치가 이제 성장률. 네, 저희 당사는 지금 현재 저희도 2%대로 하향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대략 한 2.6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규모까지 감안해서? 예, 추경 규모까지 감안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점차 효과들이 발휘되는 게 좀 시차가 있고 오늘 하는 총재가 많이 강조 안 한 부분 중에 수출에 대한 염려가 남은 하반기에도 조금 발목을 잡는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기당 1.2% 성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게 한 2.6 정도 내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나가면서 2.6이다. 심각하네. 정부는 지금 3.1을 3%를 지키겠다고 하는 스탠스인 거잖아요. 그쪽 하우스에서는 어떻게 봐요? 저희도 3%안 닿을 것으로 약간 뭐 내부적으로 있다가 오늘 나오고 이제 뭐 숫자를 지금 조정 중인데 글쎄요. 저는 그 추경이 지금 효과가 0.3 정도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추경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2.5라는 얘기고요. 보면은 네. 추경도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오늘 야당에서 뭐 얘기가 나온 게 추경 규모를 야당에서 따로 발표했는데 여당이 발표한 게 거의 반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추경이 빨리 집행이 되어야지 2.8이든 뭐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또 늦춰지면은 또 생각한 만큼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추경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게 거의 우리가 내놓은 거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22조 필요하다 그랬었고 네. 정부가 이거저거 다 합치면 22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우리가 승수 효과를 0.5로 봤을 때 그게 0.3이거든. 네. 근데 실제 승수 효과가 0.5가 안 되거든. 뭘 그럼 어디 0.3이 안 나온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 네. 근데 그쪽 하우스에서는 그럼 어떻게 봐요? 저희는 아직 숫자를 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장률 대폭 하향 낮춘 가장 큰 이유가 2분기가 그 성장률이 확 떨어지면서 하반기에 아무리 높은 성장을 해도 이미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너무 확정이 낮았기 돼버렸으니까.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전기비의 2분기 성장률이 0.4면은 전년 동기비로 하면 거의 2.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반기가 그냥 2.4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연평균 2.8을 만들려면 하반기가 3.1, 3.2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서 하반기에 갑자기 3% 초반으로 평균 성장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우리 김상원 연구원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기본 전제가 추경이 제때 이루어진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디에 쓰일지도 아직은 뭐 그렇게 불명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리스하고 중국 문제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2.8이라고 하는 성장률 숫자가 나오기가 사실은 이렇게 만만한 숫자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했어요? 뭔가 내부 수치 조정했어요? 저희는 전에 전임된 그 전민규 실장이 주주사에 올라가서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부재고요. 20일 날 새로 옵니다. 지금 대답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 뭐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당 1.1, 뭐 1.2%씩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지 3, 4분기를 1%씩 잡아서 연율화를 하면 거의 한 3.2 나올 겁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게 2.%대 중반이 불가피한데 거기에 대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은 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추경 뭐 편성하고 뭐 하고 막 이럴 텐데 뭐 뭐든지 하면 3%가 나올 방법은 있어요? 올해 연간 숫자로 3%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분기가 너무 심하게 네, 2분기가 이미 많이 엎어져 있는 상태이기 엎어졌다. 때문에 지금 했던 정책 외의 수단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순수출 쪽에서 수출이 갑자기 또 드라마틱하게 좀 전환될 수 있는 계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좀 힘든 조건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3%라고 하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 뭐 3%면 괜찮고 2.9면 죽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상반기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 또 부정적인 뉴스에 의해서 경기가 많이 눌렸는데 과연 하반기에는 비록 3% 숫자 못 만들어도 좋으니까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느냐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들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비관적인 이야기만 지금 쏟아내시는데 어쨌든 뭐 넘어가 보죠. 뭐 추경이 이제 국채 발행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국채 발행이 되면 구축 효과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거꾸로 요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요. 글쎄요, 뭐 9.6조 정도 순증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원래 102.7조 정도 찍기로 했었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닙니다. 단지 그 안심전환 대출 때문에 이미 은행이 5, 7년 구간 MBS를 13.9조 원이나 가지고 있는 상태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금리 올라가는 건 추경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15bp, 20bp 정도 효과 그걸 뭐 경제적으로 구축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 그 상반기에 그 월평균 국채 발행 규모가 한 8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 물량이 반영이 되면 한 월평균 9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상반기 대비 그 월간 7천억 정도가 이제 증액되는 규모인데 뭐 채권 시장에서 월간 7천억 규모가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물량 때문에 뭐 금리가 크게 오르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채권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경기 모멘텀이 있냐 없냐.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9조 5천억, 뭐 10조가 넘어가도 충분히 채권 시장이 소화가 될 건데 만약에 혹시나 정말 추경이 경기를 좀 진작시킨 효과를 내고 또 대외 변수들이 좀 호전이 된다 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죠. 어차피 연말까지 발행이 꾸역꾸역 이루어지니까 뭐 좀 기다렸다 하자. 굳이 서두르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입찰 당시마다의 그 어떤 센티멘트 자체에 따라서 추경 물량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물량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는 실물 쪽을 보면 예. 저금리 상황에 추경이 효과가 좋다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에 구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이제 효과가 온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뭐 이 앞에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은 분명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있었던 경우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던 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뭐 이게 물량 부담이냐 아니냐인데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빨리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서 빨리 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봐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미뤄지면은 월 발행 물량이 자꾸 n분의 1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시장에서 약간 생각이 달라질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달 금통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각자 짧게 주목해야 될 부분. 또 다음에 또 뭐 또 뭐가 더 있을까? 금리나 뭐 없겠지. 하여튼 그런 거 포함해서 짧게 주목해야 될 부분을 윤여삼 연구원부터 얘기해서 시계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하느니 제시한 성장 경로 숫자는 이제 명확해졌으니까 그 달성 여부를 봐야 되는데 8월 금통이 전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출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번 EQ 그로스 꺼지는데 수출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7월달 수출 3분기 이제 스타트인데 7월달 수출마저 플러스 전환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채권 시장이 이 펀더멘탈 개선에 대해서 아무리 뒤에 추경이라든지 정책 효과가 있다 해도 좀 의심의 눈초리는 더 깊어지지 않겠냐. 8월 금토 이전에 수출 실적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그 수출 결과를 보고 이제 하는 총재의 발언이 경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6월 수출 실적이 감소세가 굉장히 많이 둔화돼서 나왔는데, 그죠? 그 대신 일평균으로는 오히려 또 조비수 감안하니까 13%로 더 크게 늘었거든요. 5월달 대비 전체 수출은 조비수가 늘어서 줄었는데 일평균으로는 안 됐다. 일평균으로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있죠. 굉장히 크게 부담해. 그 수출 그냥 단순히 수출 증가율로 봐서는 얼마 4.55 뭐 이런 정도 감소세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확 줄어가지고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더니 조비수가 길어서 그랬다. 네. 그럼 그거나 깝깝하네. 그러니까 상반기는 상당히 안 좋았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거는 수출 물량은 나쁘진 않았어요. 6월 달도. 그래서 작년으로 수출 물량이 한 3.5% 정도 연간 늘었는데 올해 6월까지 한 2.8%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 수출 단가가 조금 뭐 개선이 되면 전반적으로 수출 금액도 개선될 여지는 하반기에 있는데 현재 수출 물량이 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또 대외 변수 달려 있으니까 뭐 여러 물량만 유지가 되면 우리 그 GDP 계산에는 실질 기준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물량만 유지되면 수출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순수출은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쨌든 8월 금통에 뭐 봐야 돼요? 글쎄요, 저도 8월에는 일단 동결 거의 확실시 보고 있는데 네. 자동차 생산 6월 지표를 보니까 전년 동월 비 11.4% 늘었는데 올해 그렇게 자동차 생산이 크게 늘어난 건 처음 봐가지고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처럼 뭐 한번 딱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건지 좀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는 뭐 작년에 그 15레가 서유럽에서 철수하면서 자동차 생산이 작년 상반기에 쭉 마이너스 나면서 산생이 나빴듯이 뭐 특정 기업 한두 개가 공장을 정지하거나 하면 너무 큰 타격이 오는데 이게 6월이 뭐가 조금 돌아서 온 건지 아닌 건지 좀 저는 궁금해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쪽은 8월 달에 볼 거 있어요, 이거 말고? 뭐 아마도 8월 금통일 때 또 졸면서 방송을 듣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 관심은 그 메르스 때문에 확실히 6월은 소비가 아주 안 좋았는데 과연 조금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이제 8월 금통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뭐 다행히 최근에 뭐 놀이동산이라던가 뭐 유통업체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하필이 아니죠. 중요한 이제 7월, 8월 여름 휴가철 시즌이기 때문에 메르스 종식 된다면 종식 이후에 얼마만큼 펜트업된 디맨드가 살아날 거냐. 이 부분이 아마 8월 금통위가 판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은데 관광은 여전히 그러니까 그 관광이 관광객 쉽지 않죠. 유입이 별로 안 좋아. 요커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그게 그 돌아와도 문제고 김상훈 연구원은 8월 금통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까지 같이 이어서 가주세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 FOMC 예.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FOMC 문제도 좀 보고 우리나라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도 좀 뭐 미국도 연기한다는데 예. 뭐 그것까지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8월에 뭐 국내 쪽 말씀들 해주셨으니까 이제 7월 말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랑 주요국들이 EQ GDP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외도 변수들이 많았으니까 물론 이제 뭐 병량이 다 갔을 수도 있고 덜 갔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하는 이제 보는 대변수 해외 쪽의 경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리스가 7월에 이게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그리스 때문에 FOMC의 금리 인상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하우스뷰가 원래 올해 인상은 9월보다는 12월 쪽에 조금 가깝지 않았나 싶고요. 그 이유가 너무 빨리 한다고 하면은 뭐 달러가 강세로 아시다시피 가버리고 그럼 유가는 또 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가면 미국 경기의 수출이 안 좋고 지금 이번에도 연준에서 보면은 고용은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올릴 조건이 돼 가는데 달러가 강해져서 유가가 눌려지면은 물가가 안 올라오니까는 연준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인상이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뭐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로 봤는데 그것마저도 이런 게 하면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내 물론 경기만 봐야겠지만은
꼭 뭐 미국하고 맞출 필요는 없다 하는데 미국이 올리는데 엇박자 내지는 낼 만한 뭐 그런 뭐 용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여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아서 미국이 미뤄질수록 국내 인하 기대가 완전히 소멸은 안 될 것 같은 계속 좀 남아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하 기대가 남아 있다. 예. 금리 추가 인하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는 총재 강조하는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인다면 성장 경로가 또 이탈했을 때 뭐 역시나 또 9월이나 10월쯤이겠죠. 그때쯤 이제 시장에 또 한번 기대가 사느냐 마느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뭐 많이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별로 크진 않다. 금리 추가 인하되면 가격이 엄청 늘어날 텐데 걱정이네. 추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손만 들어주고 넘어가죠, 두 분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만 들어, 손만. 아, 예. 저희는 일단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필요하다라는 거에 동의해요. 그래서 추경을 빨리 서둘러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금리 인하 대신 금리 인하를 할 필요 없게 그 입장이에요. 여기는 혹시라도 추가 금리 인하가 있다면 어떤 조건? 글쎄요, 뭐 그렉시트가 발생해가지고 뭐 유럽으로 컨테이전이 된다든지 중국이 그냥 주식시장이 개인들의 카지노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 성장 모멘텀의 둔화임을 증명하든지 좀 큰일이 일어나야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글로벌 흐름으로 넘어가죠. 이 참 그리스가 계속 말썽이네. 한 번 말썽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말썽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가 새 개혁안도 제출을 했죠. 그리고 구제금융도 신청했죠, 공식적으로. 예. 네. 우리 시장에 뭐 좀 영향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갔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는 뭐 어쨌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요인이니까 금리 하락 요인으로 조금 작용은 했었는데요. 크게 많이는 작용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반영 안 했다? 예. 그러면 그게 우리 시장에 선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의 충격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2012년, 13년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뭐 익스포저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ECB의 신용 보강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뭐 글로벌 증시 하락폭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리스 문제를 지금 뭐 아직까지는 태풍의 눈으로 안 보고 이달 안에 그리고 어떻게든 또 합의를 찾지 않을까 단기적인 재료라는 인식이 좀 아직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좀 양면적인 재료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슈가 국내 금리에는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안 줬지만 글로벌 금리는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글로벌 금리가 한 단계 레벨을 팔려고 하는 그때 찰나에 또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 트레저리 같은 경우는 2.5를 깨고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리스 그 국민투표 나오고 또 반대 나오면서 이제 금리가 거기 30bp 정도 하락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 금리가 글로벌 금리 하락을 다 쫓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환율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리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안전자산 선호로 갈 것 같은데 그랬었을 때 혹시나 뭐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율 올라온 부분들이 글로벌 금리 하락을 우리 금리가 전부 반영하기에 조금은 이렇게 방해하는 요인들이 아니었을까. 그게 좀 상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 좀 채권 시장 얘기하다가 보니까 누가 얘기했던가 그리스보다 중국 증시가 우리 채권 시장에 더 영향이 있었다 얘기를 하던데 조금 자세하게 이 정도 일단 오늘 금통위장에도 아침에 중국 증시가 떨어져서 시작하니까 금리가 내려가다가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금리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나 수정 경제 전망보다는 그 중국 증시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하고도 연동돼서 금리가 움직였습니다. 요 며칠. 그럼 우리 금리는 지금 중국 시장에 연동돼 있다. 그리스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아,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 먼저 박종윤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처음엔 뉴스가 딱 터졌을 때 지난주 월요일에는 한 2.45 10년이 내려갔다가 시장에서 생각하기에 이게 협의가 10일 날 국민투표에서 예스가 나오면 오르겠지 해서 금요일에는 한 2.53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렉시트가 나면 우리나라 채권이 강해질까에 대해서 좀 시장에 자신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돼도 강해질까 자신이 없어서 요즘 US 트레저리하고는 약간 디커플된 움직임을 보이고 그럼 외국인들은 움직임이 어때요? 외국인들 계속 국채 선물 팔았나요?
뭐 한동안 선물도 매도했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현물 시장에서도 조금 매도 규모가 제법 뭐 8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바람에 또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 올라가고 본격적인 이탈 아닌가 염려를 했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이제 이틀 전부터 매수 쪽으로 전환이 돼서 매수 강도도 제법 대세하게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커런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심을 많이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요 근래 빠져나간 자금이 뭐 어디 또 중국 자금 아니냐, 왜 중국 금융시장 불안하니까 그랬는데 그쪽보다는 더 다른 이머징 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머징 국가가 뭐 좀 자금 사정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그 김성원 의원, 예. 지금 우리 증시가 빠지는 외국인들 계속 증시에서도 팔고 있잖아요. 예. 빠지는 이유가 뭐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바스켓의 7분의 1인가가 우리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파면 이것도 같이 파는 거라고요. 예. 채권 시장도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앞에서 잠깐 윤여선 의원이 말씀했지만은 그 우리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또 국적도 다양하고 펀드도 있고 중앙은행도 있고 연기금도 있는데 중국 그 인민은행이라든지 그쪽 자금이 계속 좀 많이는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좀 빠지니까 혹시 이제 중국에서 무슨 유동성이 필요해서 우리 채권을 팔아서 그런 추정까지 나올 정도로 예, 좀 시장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글로벌 채권 시장이 독일 금리 뭐 겁나게 올랐었잖아요. 네, 0.1에서 1%까지 네. 90bp 정도. 난 정말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내가 처음 봤는데 하반기 어떨 것 같아요? 짧게. 전 개인적으로 미국도 올해 금리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지금 조금 뭐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 네. 국내 뭐 여러 동시다발적인 신용 리스크들도 지금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리스크들이 좀 불거지다 보니까 채권이 추세적으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최근에 유의하게 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구리라든지 그다음에 철강석과 같은 주요한 산업재 가격들이 금융위기 최저 수준을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유가 같은 경우에도 60불 찍고 나서 WTI가 지금 다시 52불 정도, 3불까지 후퇴하고 이런 분위기들 놓고 보니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반기 채권 시장이 미국의 긴축이라든지 독일 쪽의 유럽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민감한 반응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채권 시장의 그 흔히 말하는 그 변동성 확대 국면은 2분기 내에 끝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리스하고 중국 여러 대회 이벤트들 요소 때문에 조금 전망이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 하반기 테마는 그 물가의 반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하여튼 그동안에 일방적이었던 물가 하락세가 조금은 일단락되고 하반기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면 뭔가 좀 물가에 관련된 채권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가채를 상당히 좀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혹시나 경기가 뭐 안 좋아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일정 부분 올라가면서 떨어진다고 보면은 뭐 물가채가 여러모로 금리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고 물가 상승에도 베팅할 수 있고 지금은 일반 명목 부채보다는 물가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하반기에도 좀 유효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 의원. 글쎄요, 저는 그 7월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채권 금리가 좀 눌려 있지만 8, 9월에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뭐 7월 30일쯤 되면 미국의 또 2분기 GDP가 나오는데 1분기보다는 분명히 높게 나올 거고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도 잘 나오고 있고 고용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렉시트가 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지표가 조금 개선되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가 계속 내려갈까 하는 부분은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크레딧 위주 짧은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아직은 나은 시점이 아닌가. 이번 7월에 그리스, 중국 우려로 금리가 내려가면 약간 포지션을 축소하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저희가 뭐 조언을 한 달, 해줄 게 예, 한 반 정도 하반기 전망할 때 저희도 금리 레벨이 하반기 말보다는 연말이 조금 높은 쪽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유가 이제 인하는 국내는 하더라도 더 이상 없으면은 인하 기대가 하단을 좀 이제 없어지면서 막고요.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금리를 좀 올릴 걸로 봤는데,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미국 금리 인상 말고 우리 금리를 크게 올릴 만한 내부적인 요인도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생각보다 조금 밀리거나 좀 낮아진다면은 올라갈 걸로 본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뭐 높지는 많이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지루한 박스권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는 어떻게 봐요? 네, 방금 유사한데요. 뭐 미국 정책 기대는 불과 이제 미국 긴축 이제 원래라고 하면은 뭐 한 분기 내의 재료인데 미국 10년 금리가 뭐 여러 불안 요인이 감안했다고 해도 2.2%까지 지금 레벨 다운이 됐다라는 건 상당히 채권 시장 입장에서 어저께 특히나 10년 입찰 같은 경우에 응찰률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왔거든요. 입찰에 대한 뭐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어디선가 가격의 적정성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나의 힌트로 봐서 우리나라 금리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성장 경로에 대한 의심이 많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렵다. 하는 게 좀 시간 가치를 보더라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회가 8월 한 뭐 13일 예. 그때까지니까 그때까지 그냥 휴가들 잘 가시고 너무 하반기 전망하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머리도 좀 비우고 하반기도 와서 또 시장 들어가면 또 머리 다 이렇게 다 불타잖아요. 뭐 버닝아웃이라 그러죠. 저는 휴가는 뭐 문제가 아니라 주말에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유럽에서 주말에 뭐가 빵빵 터지니까 예. 좀 주말에 뭐 좀 하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 여기서 메인 토크 마무리하고 우리 메인 토크의 마무리는 휴가를 잘 다녀옵시다로 하지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네, 휴가 잘 보내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